정신과? 거기 왜 가? 정신병이라는 건 등 따시고 배불러서 생기는 병이야.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한데 마음이 아프면 숨겨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편견이 얼마나 사람을 옥죄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제 우울증을 정신병이라고 손가락질했고 심지어 제가 가족을 욕하고 다닌다고까지 몰아세웠죠. 하지만 병원 문을 두드린 건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놨죠. 일단 이야기를 시작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현재 45살의 여성이며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늘 밝고 남들 앞에서 당당했던 성격 덕분이었는데 그랬던 제가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거였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또 시댁 식구들에게도 꽤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특히 저는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예쁨을 받았습니다. 늘 저만 보면 시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장가 한 번은 끝장나게 갔어. 난 지금도 너 보면 꿈인가 싶고 그래? 생긴 것도 참하고 능력도 좋고 거기에 싹싹하고 밝은 성격까지. 요즘 내가 너 자랑하는 맛을 산다. 아, 혹시나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다 해주마.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이미 저번 주에도 엄청 해주셨잖아요. 이러다 저 진짜 살찌겠어요. 찌면 어떠니? 내 사랑으로 쑥쑥 자란 거지.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살이 적당히 붙어 있어야 예뻐. 빼빼 마르면 볼품없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먹어야 힘이 더 날 거 아니야. 어머님도 참 그이가 또 질투해요. 매번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한다고. 아들 자식 키워봐야 뭐 있어? 내가 너 들어오고 딸 못 낳은 게 한이 된 사람인데. 예전이야 아들 둘 낳았다고 떵떵거렸지만 키워보니 별거 없더라. 남자애들이 살갑기라니 부모한테 마음을 쓰기라니 다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된다. 사돈에겐 미안하지만 이제 넌 내 딸이야. 내가 빼앗아서 내가 키우고 싶을 정도로 예쁜 내 딸. 딸 같은 며느리, 이런 거 절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를 진짜 딸, 그것도 고명딸처럼 귀히 여겨주셨어요. 아들이 둘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제가 우선이셨죠. 남편과 아주버님 둘 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데 온전히 저를 위해서 간장게장을 담아주곤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것 때문에 장난을 섞어 툴툴거리곤 했죠. 엄마는 식탁에서 아들들 저 세상 보내고 싶어? 아주 젓가락 한번 잘못 돌렸다가 그대로 황천길 가는 밥상이네. 혹시 우리 형제 제사상이야? 엄마 집에 올 때마다 어째 돌아가신 아빠가 저 멀리서 손짓하는 기분이야. 차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잔소리 말고 먹기나 해. 엄마, 이거 잘못 먹으면 우린 기도까지 막혀. 근데도 매번 해산물 범벅이잖아. 오징어 숙회에 무침에 꽃게. 이건 무슨 동해안을 퍼다 올렸나.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누가 너희 먹으라고 차린 줄 알아? 울 며느리 먹이고 싶어서 일부러 오늘 새벽 일찍 수산시장 가서 산 거야. 근데 내가 왜 재경이 네 눈치를 봐야 하니? 그리고 평소엔 이런 거 식탁에서 먹지도 못하니까 시댁 왔을 때 일부러 먹이는 거 아니야. 조심조심해서 먹으면 탈 없다. 상비약으로 사둔 알레르기 약도 있고 병원도 있으니 걱정할 것도 없고. 와, 엄마 우리 주워왔지? 솔직히 말해봐. 아니면 형이랑 나 밖에서 나왔어? 우리 아빠가 엄마 몰래 사고라도 친 게 아니면 친아들한테 어쩜 이래? 그래, 내 잃어버린 딸이 바로 내 며느리고 너희는 둘 다 주웠어. 됐니? 시끄럽고 얼른 먹기나 해. 울 며느리 너 때문에 한 점 들지도 못했어. 뭘 먹을 게 있어야 먹지. 김치랑 계란말이밖에 없잖아. 계란말이도 다 먹지 마. 이것도 우리 며느리가 좋아해서 만든 거니까. 아우 서럽다. 진짜 서러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차별하셔? 그래 뭐 난 어릴 때 사고도 좀 치고 이제 막 일 시작해서 돈도 잘 못 벌어서 그러는 거 알겠어. 근데 형은 아니잖아. 돈 잘 벌고 사업도 그만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둘 다 찬밥이야?
사업이 그냥 잘 됐어? 그것도 우리 며느리가 도와줘서 자리 잡았고 결혼도 못했잖니. 내가 많은 걸 바래? 딱 우리 도영이처럼 예쁜 큰 며느리 들어왔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만 그러겠어?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하는 것 봐라. 내가 안 예뻐하는 게 더 힘들 수밖에. 내가 언제 속에도 없는 말 지어내는 거 봤어? 진심이야, 진심.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게 설거지 한 번, 과일 깎는 거 한 번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시집살이 되는 거고, 그럼 저와 멀어지는 게 싫다고 제가 하려고 해도 극구 거부하셨고요. 제가 뭐라도 도우려고 할 때마다 남편 등짝을 후려갈기시기까지 하셨죠. 이런 이유로 남편은 늘 불만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와 사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편 역시도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집안일도 거의 도맡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결혼을 잘했다는 부러움을 늘 독차지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딱 하나, 제가 친정에 가는 걸 싫어하셨던 게 전부였죠. 고향이 제법 거리가 있는 편이라 한 번 가면 2, 3일 정도를 있다가 오곤 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그러셨죠. 가면 전화 바로 할 거지? 그럼요. 잘 도착했다고 바로 연락드려요. 그래 맞다. 언제 온다 그랬지? 3일요. 휴가 냈어요. 4일 냈는데 하루는 집에서 쉬려고요. 그럼 4일이나 못 보는 거네. 그래. 그래도 전화는 꼭 해야 한다. 괜히 음식 돕는다고 그러지 말고 배 깔고 푹 쉬기만 해. 눈치 보면서 살살 하라고. 알았지? 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밖에 성묘하러 갔을 때도 벌레 안 물리게 조심해라. 겉옷은 꼭 하나씩 챙겨서 다녀라. 음식 탈 안 나게 천천히 먹어라 등 시어머니는 그 뒤에도 계속 당부의 이야기를 늘어놨고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거 분리불안이야. 예전에 우리 집에서 키웠던 뽀삐한테도 없던 분리불안을 여기서 왜 엄마가 하고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친정인데 뭘 그런 말까지 해? 어른이 알아서 잘할까? 나랑 형 군대 갈 때도 늦잠 늘어지게 잤으면서 양심이 있어? 멀리 운전까지 해서 가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우리 도영이 몸이 워낙 약하잖니? 혹여나 찬바람이라도 불면 감기 들까? 불편하게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아플까 걱정이 드니 그러는 거고. 낯선 곳 가면 잠도 잘 못 자는 예민한 아이를 어찌 걱정을 안 하겠어? 낯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도영이 엄마 딸 아니고 장모님 딸이니까 걱정 놓으시라고. 무엇보다 운전은 내가 한다고. 나 엄마 아들 친아들이 내가 운전해서 간다고요. 시끄러. 어쨌든 운전 잘해. 울 며느리 푹 자게 그냥 두고 안전운전해. 알았지? 네, 아주 대기업 회장님 모시는 운전기사처럼 운전해 드릴게요. 됐어? 얼른 들어가. 됐어, 먼저 가. 가는 거 보고 들어갈 테니까. 결국 그렇게 저희가 차를 타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목을 빼고 보시던 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저를 짝사랑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자주 쓰곤 했죠. 돌아가신 아버지라도 깨워서 딸 하나 더 낳고 가라고 하고 싶다는 농담도 했고요. 그만큼 저는 진짜 예쁨을 받았고 결혼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그런 생활이 이어졌을 정도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고 저희 이사 날짜가 뜨는 바람에 완공전까지 합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난 솔직히 꿈만 같아. 이런 말 그렇지만 완공이 더 늦어지면 좋겠다는 생각 들 정도로.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잘할게요. 여기서 더 잘할 수가 있어? 뭐 하나 모자란 게 있어야 더 잘한다는 말을 하지. 이미 100%인데 뭘 더 채우겠다고. 그 어렵다는 아파트 청약 당첨까지 되고 이제 손주까지 보게 되었으니 난 이제 죽어도 여한도 없어.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보배야. 에이, 또 그러신다. 아주버님도 사업에서 성공했고 저희 남편도 곧 식당 개업하잖아요. 그 힘든 요리사 자격증 따서 다른 식당에서 경력까지 쌓고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그래, 그 말도 맞지.
애비 없이 커도 사고 안 치고 저렇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지. 네 말처럼 어느 정도 성공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도 나한테 우선순위는 너야. 다른 집 시애미들은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성공하면 자기 아들 잘나서 그렇다고 우기겠지만 난 아니다. 너 때문에 인간구실 제대로 하게 된 게 작은 애고 큰애도 빌빌거릴 때 너 아니었으면 저렇게 자리 잘 잡았겠어? 그러니 난 인정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내가 또 빈말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잖니. 난 널 늘 최고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늘 감사하죠. 저 어머님 때문에 자존감이 하늘을 찔러요. 어머님 덕분에 진짜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만 들고요. 어머, 말 예쁘게 하는 것 봐. 이러니 어찌 안 예뻐. 앞으로는 너무 무리도 하지 말고 아이한테만 신경 쓰자. 알았지? 내가 낳기만 하면 다 봐주마. 돈도 필요 없어. 더구나 네 딸이면 더 예쁠 거 아니니?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파서 이고지고 다닐 거야. 두고 봐라.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아들이면 안 봐주시게요? 딸 맞아. 내가 태몽을 꿨다니까. 100% 딸이야, 딸.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하고 얼마 뒤 복숭아 나무에서 가장 커다랗고 통통한 복숭아가 제 치마폭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확신을 했고 실제로도 딸이 맞았죠. 딸이 태어나면 딸에게 시어머니의 사랑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태어난 딸을 보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절 먼저 보러 오셨으니까요. 바짝 마른 입술에 미지근한 물을 물려주시면서 온전히 제 걱정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속으로 결심했죠. 진짜로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처음 말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와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제가 아이를 출산 후에 몸무게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부터였죠. 팔과 다리는 이전과 비슷하게 말라 있었는데 얼굴부터 몸통이 점점 부어올랐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살이 찌는 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초반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다만 제 스스로가 심각성을 느껴서 도중에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해야 할 정도로 심해진 게 문제였던 겁니다. 하루는 종일 굶다가 양배추에 사과 반 개, 고구마를 식탁에서 먹고 있었죠. 남편은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그렇게 먹는다고 뭐가 달라져? 뛰고 운동하고 강도를 더 늘려야지. 아니야? 운동도 했어. 근데 나 무릎이 좀 안 좋잖아. 그래서 좀 힘들어서 식단으로 조절하려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 무릎이 안 좋은 거 아니고? 여보, 나 원래 무릎 안 좋았잖아.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구두 신고 해서. 알면서 왜 그래? 알지만 지금 당신 상태를 좀 봐. 조만간 출산휴가 끝나면 어쩔 거야? 그 모습으로 학생들 가르칠 생각이야? 종일 풀만 먹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면 뭐라도 해야지. 이거 나 겨우 한 끼 먹는 거야.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코끼리도 소도 풀만 뜯어. 지금 당신 꼴이 딱 그렇다는 뜻이고 다른 연예인들은 애 둘 셋 낳고도 잘만 복귀해서 영화 드라마 다 찍잖아. 근데 당신은 고작 하나 낳았어. 근데 왜 한 16명은 낳은 사람처럼 되냐고. 코끼리? 소? 말이 너무 심하잖아. 연예인들이랑 나랑 같아? 심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잖아. 가족이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나 아니었으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아.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먼저 해. 서운하다고 말하기 전에.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시작했고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더 제한하고 무리하게 운동까지 했죠. 가뜩이나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그 상황에서 적은 양의 식사에 운동까지 했음에도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자 제 자존감은 점점 떨어졌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절 돕겠다고 나섰죠. 물론 그 방법은 저를 위한 것이라면서 대부분이 강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간 시키지 않던 집안일을 시작으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며 빨래도 직접 손으로 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운동을 시키겠다며 여기저기 끌고 다니기 시작했죠.
얼른 따라 나와. 아기 데리고. 유모차에 태울 생각 말고 나오라고. 이 더운 날씨에 유모차에 안 태우면 아이 얼굴이 다 타는데요. 애가 중에? 너 운동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어중간하면 이런 짓 하지도 않는다. 내가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난 몇 달 만에 금방 이전 체중 찾았어.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구 하나 체중 문제로 힘들어 본 적도 없고 나도 생전 해본 적이 없는 거 너 때문에 하는 거란 거 몰라? 죄송해요. 그니까 잔말 말고 따라. 애도 보면서 운동도 해야지. 애 엄마가 뵐 수 있어? 내가 딱 지키고 앉아서 너 하는 거 볼 테니까 덥다고 운동 안 하고 어디 나가서 뭐 먹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이게 다 널 위해서니까 너무 서운해 말고. 알았니? 저 덥다고 운동 안 하고 몰래 뭐 먹지 않아요. 저 아시잖아요. 솔직히 물만 먹어서 살쪘다는 말을 내가 믿겠니? 뭐라도 먹었으니 그렇게 찌지. 아무것도 안 먹다가 보면 음식 보면 눈 돌고 폭식하고 그게 다 살로 가는 거야. 언제까지 임신 핑계로 방치할래? 예전처럼 살아야지. 여자가 살이 너무 찌면 무식해 보이고 둔해 보여. 너도 알잖아. 자기 관리라는 것도 사회생활이라는 거. 얼른 시키는 거 해.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를 끌고 동네 공원이란 공원은 다 돌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때도 제가 뭐라도 집어먹으려고 하면 바로 지적을 하셨죠. 넌 이 정도 유혹도 못 참아서 어째? 이게 다 살되는 거 몰라? 계란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안 먹으면 안 될 영양소인데 지금 영양소가 중요해? 내가 차려주는 것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깟 단백질 좀 안 먹으면 어때서? 영양소 하나하나 다 챙겨서 먹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야. 몸이 그 상태인데 영양 건강 따지면서 어떻게 살을 빼겠어? 좀 힘들어도 이 꽉 깨물고 해. 내가 언제 틀린 소리 하니? 제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자 곁에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 말 들어.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니다. 여기서 더 살되면 안 될 일이지. 어쨌든 어른 말씀 들어서 나쁠 거 없으니 그냥 주는 것만 먹어. 이전에 제 키는 167에 몸무게는 53kg로 꽤 마른 편에 속했었습니다. 더구나 시댁 식구들도 누구 하나 뚱뚱한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뚱뚱하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했고 다이어트를 체계적으로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제게 강요했던 겁니다. 또 저 역시도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시키는 걸 그대로 했던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했고 뒤통수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원형 탈모까지 왔죠. 이 탈모라는 거 안 겪어보면 진짜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단순히 가린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원형 탈모가 온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줄고 볼품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바로 불만을 드러내더군요. 뭐 몇 달 했다고 바로 포기야. 진짜 당신 그 꼴로 평생 살 생각이야? 운동한다고 했잖아. 병원에서 이렇게 안 먹으면 몸에 문제 더 생길 거라고 하더라. 그놈의 병원 타령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핑계 아니야? 그냥 당신이 먹고 싶어 죽겠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잖아. 탈모 그것도 살쪄서 생긴 걸지도 몰라. 두피에도 뒤룩뒤룩 살쪄서 머리카락이 붙어있지 못해 생긴 거 아니야?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영양이 부족하다잖아. 영양? 뭐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머리 다 벗겨져서 없어졌게? 그때 사람들은 고기 매일 먹고 그랬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심각성을 알면 노력이라도 하든가. 우리 엄마도 그렇게 당신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그렇게 된 뒤로 우리 집에서 고기 한번 구운 적 있어? 다들 당신 눈치 보면서 밥 먹고 있어. 그럼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어야지. 나도 알아. 알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그럼 포기라도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방법이 되지 않으니까 다르게 노력하겠다는 거잖아.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차근차근 노력해서 빼겠다고. 몇 달 동안 나 사과 반쪽에 바나나 하나 양상추로 밥 대신 먹었어. 고구마도 살찐다고 감자도 탄수화물이라고 못 먹었고.
당신이라면 겨우 한 끼 그거 먹고 아이 키우면서 몸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 말에 단전에서 끌어올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장기? 그럼 내가 그 꼴을 더 오래 그렇게 봐야 한단 말이네? 당신 참 속도 좋다. 나라면 거울 보고 충격받아서 식음을 전폐할 것 같은데 속이 참 편해. 아주 좋겠어. 비꼬지 마. 안 비꼬게 생겼어? 솔직히 당신이 그걸 먹었다고 말만 하고 뒤에서 다른 뭐라도 먹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게 아니면 우리 집 식구들 음식은 다 빼앗아 먹은 사람 꼴로 있진 않을 테니까. 말해봐. 뭐 뒤에서 먹었어? 운동하러 간다면서 몇 번 찾아 먹고 그랬지? 어? 정말 너무해.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너무한 건 당신 몸뚱이지. 나 이젠 무서워서 애 하나 더 낳자고 말도 못하겠다. 알아? 겨우 하나 낳은 걸로 그렇게 되면 둘 낳으면 걷지도 못할 것 같아서. 아이, 됐다. 나 오늘 늦어. 동창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기로 했으니까 괜히 전화하지 말고. 어? 왜 또? 어제도 나갔잖아. 아, 그럼 어쩌라고? 집에 있어봤자 속만 상하고 싸우기밖에 더해? 안 보는 게 속 편하지. 남편은 그 무렵부터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였죠. 이전에 제대로 된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쪽팔려서 나가기 싫다던 동창회도 꼬박꼬박 나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앞에서 본인 첫사랑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걔가 우리 반 남자애들 절반이 좋아할 정도로 예뻤다고. 근데 나이 들어도 예쁘더라니까. 심지어 결혼까지 안 했대. 그래서인지 확실히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는 모양이더라. 신기하지? 결혼한 애들은 다 망가졌던데 싱글은 그게 아니더라고. 망가져?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하는 소리가 정상이긴 해? 첫사랑 만났다고 아내한테 그런 말을 짓거리는 게 정상이냐고? 당신 바람났니? 왜 거기에 초점을 잡아? 자기 관리에 초점을 잡아야지. 몸매 망가졌다는 표현이 나빠? 당신도 그런 말 쓰면서 왜 발끈해? 막말로 내가 뭐 첫사랑이라 손을 잡았다고 했어? 뭘 했다고 했어? 그냥 동창회에서 봤는데 관리 잘해서 예쁘더라 그 한마디야. 요즘 당신이랑은 뭔 말을 못하겠어. 뭐 그럼 꽁꽁 숨겨? 입 닫고 누구 만났는지 말도 하지 마? 그거야말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자존감 박살나더니 아주 의부증까지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솔직히 화는 났지만 남편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듯 하는 말인데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받는 건 아닐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변한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었고 저 스스로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하루는 거울을 보는데 2배는 커진 것 같은 얼굴을 칼로 도려내고 싶은 충동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진 않았어요. 드라마를 보면 상담도 좀 해주는 것 같고 털어놓으면 기분도 편안해질 것 같았는데 현실은 달랐죠. 들어가서 이런저런 검사지에 표시를 하고 대충 이야기를 듣곤 다시 오란 식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다니면서 자신과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동네 근처에는 찾기 힘들어서 좀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게 됐고 그곳에서 저는 완벽한 의사를 만나게 됐죠. 그곳에서 저는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술 먹고 첫사랑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미수가 이러면서요. 근데도 바람은 아니라고 하니까 저를 막 의부증 있는 여자로 몰더라고요. 저 진짜 의부증일까요? 저런. 정신과 진단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인 저도 함부로 안 해요. 병명이라는 게 힘이 있어서 거기에 가둬지면 고쳐질 병도 심각해지니까요. 시어머니는 어때요? 요즘도 계속 식사 문제로 부딪히고 있어요? 네. 저번엔 제가 먹는 걸 보더니 입맛이 뚝 떨어진다면서 남편 데리고 외식하겠다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고기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셔서는 저한테 개코라고 그러니 살이 찌지 이러시는데
저는 그냥 저 두고 가서 서운했던 거지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좀 억울했죠.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고요? 네. 지금이야 이렇지만 예전엔 절 정말로 예뻐해 주셨거든요. 힘들어도 최대한 참고 버티는 이유도 그거고. 그래서 전 가족들이 변한 게 모두 제 탓만 같아요. 제 꼴이 이렇게 된 것 때문에 모두 힘들어서 그런 건가 싶고, 이러다가 영영 평생 이렇게 살까봐 무섭고, 이제 강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겁도 나요.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모두가 등을 돌려도 본인만큼은 본인 편이 되어야 하니까요. 실제로도 그 병원에 다니면서 저는 차츰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그 무렵에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었죠. 일단 남편이 호기롭게 연 식당에 파리만 들끓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속 밖으로만 나돌기 시작했으니 그 원인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뚱뚱하고 못생겨졌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이전처럼 돈 못 벌던 시절로 돌아간다 여기셨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정신과를 다니는 것도 끔찍하게 싫어하셨습니다. 너 진짜 그 정신과인지 뭔지 계속 다녀야겠어? 재경인 장사가 안 돼서 죽으려고 하는데 돕진 못할 망정 그 비싼 돈을 주고 우울증이 뭔지 고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왜? 아주 동네방네 정신병이 있다고 소문이라도 내지 그러니? 어머님, 우울증이라는 거 진짜 무서운 질환이에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배웠다고 나 무시하니? 나 가르쳐? 나도 알 만큼은 다 알아. 그거 등 따시고 배불러 생기는 병 아니야? 일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잠잘 틈도 없는 사람들이 불면증 있는 거 봤니? 우울증도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있는 팔자 좋은 인간들만 걸리는 병이고. 어머님 진짜 그런 병이 아니라요. 진짜 너무 위험하고 자칫하면 뭐? 막말로 너 우울증은 뚱뚱해서 생긴 거야. 그럼 병의 근원을 먼저 없애야지. 운동도 식단도 이제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져서 뭘 어쩌자는 거야? 뭐 그대로 그냥 살게? 정신병원에선 그리 하라고 하든?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라 맘 단단히 먹으라고? 참나 기가 차서. 차라리 나한테 그 돈을 줘봐라. 내가 싹 다 고쳐줄 테니. 다른 건 몰라도 거기 다니는 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괜히 심통나서 그러는 것 같아? 너 하는 꼴 보면 모르니? 정신과라는 거 결국 상담받고 돈 받는 직업 아니야? 무당이랑 진배 없는 곳 아니냐고. 고민 많은 사람 모아놓고 이야기 좀 들어주고 10만 원씩 턱턱 받아먹는 걸 보면 무당이랑 다를 것도 없지. 아니 오히려 배운 것들이 더하면 더했겠지. 그런 시종 잡배 같은 인간한테 너 가서 뭐라고 짓거리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짓거리다니. 내 욕! 아범욕! 하고 다닐 거 아니냐고! 그 인간 뭘 믿고 거기에 다 털어놓고 상담을 해? 너 그거 네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뚱뚱하고 못생겨진 게 우리 탓이니? 그리고 우리가 막말하는 게 누굴 위해서인데? 그게 다 널 위해서야. 너 자극받아서 얼른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자극이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자극이 아니라 저한테는 상처예요. 상처도 자극 아니니? 결국 그게 그거야. 가족이니까 서로 편안하게 지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뭐가 나빠? 그럼 너 못생겨지고 뚱뚱해도 예쁘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니? 난 내 아들들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할 말은 하고 살라고 했다고. 너도 알잖니? 나 빈말 못하는 거. 오죽했으면 내 아들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은 안 들어? 근데 넌 너 혼자 속 편하자고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 욕이나 하고 다녀? 난 그 꼴 절대로 못 보니 정신과 당장 발길 끊어. 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거긴 그만 다니라고 하지 마세요. 네? 나 분명히 말했어. 안 된다고. 쓸데없는 곳에 돈 쓸 생각 말고 현실을 생각해. 당장 너 복직이 코앞인데 그 꼴이면 일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단 거 몰라? 어떤 학원에서 그 꼴을 한 강사를 계속 두겠니? 강사도 결국 남한테 보여지는 직업인데 복직하고 얼마 안 가 잘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집에서 제대로 돈 버는 게 큰애 하나야. 너 우리 큰애한테 돈 타서 쓰고 싶니?
그때도 정신과 치료는 받게 해달라고 할 거야? 어떻게든 스스로 버틸 생각을 해야지. 나약해 빠져가지고. 에휴, 그러니 저리 무식하게 살이 찌지. 결국 저는 마지막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더는 못 오게 됐다고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제 선택을 존중은 해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혹시나 안 좋은 생각 들면 언제라도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알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도움 요청 꼭 하고요. 네, 꼭 그럴게요. 저 진짜 열심히 다시 다이어트 도전해 보려고요. 아, 그거 말인데요. 혹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때요? 아, 실은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방 흡입이요. 이제 곧 있으면 복직이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형외과를 가려고요. 사실 겁나서 엄두가 안 났는데 시어머니 말씀처럼 문제가 되는 근원을 제거하면 우울증도 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요, 그런 쪽 말고요. 제가 정신과 전문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먹어서 살이 쪘다기보단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요. 제가 아는 동기 중에 내분비 내과에 있는 친구한테 증상 이야기 해보니까 한번 방문해서 검사 받으라고 했고요. 네?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원래 정신과랑 다른 학과랑 같이 진행하는 경우 많아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깃든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꼭 가보세요. 선생님이 제게 소개해준 병원에 가기까진 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솔직히 큰 병일까 덜컥 겁도 나고 해서 바로 가지 않고 며칠 있다가 예약을 잡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알게 된 제 병명은 쿠싱 증후군이라는 생소한 병이었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증상으로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오르고 복부와 상체가 뚱뚱해진다고 했죠. 저의 경우는 부신 종양이 문제였고 그걸 제거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수술도 짧은 편이었기에 전 그걸 듣자마자 집으로 갔죠. 마침 아주버님, 시어머니, 남편까지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바로 말을 했어요. 저 병원 갔는데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요.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시며 대꾸하셨죠. 뭐? 쿠싱? 참 하다하다 이젠 병까지 달고 사네. 하나만 해, 하나만. 아이고 속 터져. 아주 병균 덩어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네. 정신병에 비만에 이젠 쿠싱? 그래, 너 다 해라. 가질 게 없어서 병을 줄줄 달고 다니니? 그게 또 뭐 그리 자랑이라고. 남편은 그 말에 킥킥 웃기 시작했고 아주버님만 그 상황을 보고 좀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상태가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해! 그래, 다 해야지. 수술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라고. 나도 이제 더는 잔소리하기 싫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야기 중인 거 안 보이니? 큰애가 곧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올 거야. 해서 이런저런 할 이야기 많으니까 넌 들어가서 애 낳아봐. 애 자꾸 울어서 이야기하기도 힘든데 어딜 종일 싸돌아다녀? 덩치 때문에 눈치도 둔해진 것 같아. 이때 아주버님이 끼어들어 상황을 말렸죠. 아이 엄마 왜 그래? 지금 아프다는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저렇게 해야 자극을 받지. 우리도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모름 가만히 있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인데 밖에 놔돌아다니면서 뭘 먹고 다니니 이러는 거 아니니? 아니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재경이 행동도 그렇고 이거 선 넘는 짓이야. 선은 우리가 넘어도 몸무게는 제가 넘었지. 너도 제가 이전에 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뭐 이전까지 받들어서 모셨다는 거 몰라? 이게 다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하는 쓴소리야. 이 엄마가 언제 빈말하디? 됐고 우리 예비 큰며느님 잘 먹는 거나 말해봐. 그때 얼마나 서럽고 분하던지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죠. 애가 방에서 우는데도 그저 웃음꽃이 피어서 하하호호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죠. 차라리 수술을 먼저 하고 싹 다 회복된 후에 말하자고 말입니다.
결국 저는 친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길 부탁했고 그렇게 친정 간다 거짓말하고 홀로 수술대에 올랐어요. 복강경 수술로 한쪽 부신을 제거하는 수술이었기에 수술 시간도 짧았고 회복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퇴원하고 붓기가 완전히 빠지진 않았지만 이전보단 훨씬 나은 상태로 그렇게 시댁으로 향했죠. 모든 게 살찐 탓이니까 살만 빼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에 기분도 좋았네요.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서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 시간 더 걸릴 거라고 안 했어? 왜 연락도 없이 와 오길? 여보,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실 나 오늘 퇴원. 됐고. 전에 우리가 말하는 거 못 들었어? 집에 중요한 손님 온다고 했잖아. 우리 형 약혼자. 그땐 아이가 울어서 밖에서 무슨 말하는지 들리지 않았어. 손님 누구? 그 약혼녀? 온다는 말만 듣고 정확한 시기는 몰랐지. 인사만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어? 누수공사 문제를 우리 집에서 좀 머물기로 했어. 당신 친정 갔으니까 우린 다 알아서 계획 짜놨는데 이렇게 들이닥치는 법이 어딨어. 미리 말이라도 해주든가. 들이닥치다니. 나 여기서 살아. 우리 애도 여기 있고. 남편은 제 말에 한숨 쉬며 눈을 감았고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을 밀어내고 제 앞에 섰죠. 너 친정 좋아하니 거기 다시 가 있어. 잘됐다. 이왕 온 거 애도 데리고 가고. 애 우는 소리에 울 큰 며느리가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데리고 얼른 출발해.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결혼할 사람이면 저한텐 형님인데 저도 인사를 하는 게 맞죠. 저 이제 몸도 회복될 거고. 됐고. 너 지금 꼴을 보고도 그런 말 나와? 예비 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오느라 가뜩이나 불편할 텐데 너까지 그 꼴로 있음 우리 집안 우스워지지 않겠니? 이전엔 친정 못 가서 안달이더니 보내준다고 하니까 왜 버티게. 어머님이야말로 저 친정 간 거 그렇게 싫어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뚱뚱해서요? 혹시 제가 부끄러워서 그러세요? 내가 빈말 못해서 미안하지만 사실 틀린 말 아니지. 난 너랑 다니기 좀 그래. 더 솔직히 말해서 쪽팔리다. 내 밥까지 다 빼앗아 먹은 그 커다란 덩치 드밀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그래서 너 되도록 최대한 늦게 큰애한테 소개하고 싶어. 괜히 너 보고 파혼하게 될까 무섭다고. 저는 그 말에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어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기 관리 못한 것도 잘못이지. 이전에 내가 이러든? 나 너 자랑스러워했어. 휴대폰에 사진 박아두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고. 하지만 지금은 어디 내놓기가. 그래. 더구나 제 형이 약혼녀 보통 사람 아니다. 의사야. 의사가 병 줄줄 달고 있는 너 꼴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그러니 이번에는 네가 우리 체면 생각해서라도 친정 가 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우는 제 옆에서 아이 짐을 싸고 시어머니는 얼른 가라고 짐을 들려주시더군요. 그렇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아이를 안고 밖에 나왔어도 엉엉 눈물만 흘렸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길바닥에서 그렇게 있기 힘드니 시어머니 말처럼 일단 친정으로 향했죠.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가뜩이나 먼 친정을 가는 것은 이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생각이라는 걸 정리할 수 있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전에 너무 저에게 잘했기 때문에 막말을 들어도 단 한 번도 이혼을 떠올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 말이죠. 설령 제가 살이 찌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것도 확신도 들더군요. 나이가 더 들어서 주름이 늘었어도 남편은 절 구박했을 테고 더 이상 학원 강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면 시어머니가 절 무시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에게 그간의 일을 말씀드렸어요. 너 출산했을 때도 그렇게 잘했던 게 사부인인데 그런 말을 했다고? 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말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 법이라 네 입장에선 안 좋게 들렸을 수도 있고. 그래, 그건 너희 엄마 말이 맞아.
너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야. 초반에 부모님은 제 이혼을 반대하셨죠. 시어머니나 남편이 절 끔찍이 아끼던 걸 봐왔기에 제게 더 참으라고 조언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저 혼자서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태도를 바꿔 완전히 돌아서셨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나서서라도 이혼시키겠다는 쪽으로 바뀌었죠. 아버지는 입에 거품까지 무시더군요. 일단 푹 쉬어.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쉬다가 올라가서 당장 이혼해. 이 아빤 그놈이 싹싹 무릎 꿇고 빌어도 봐줄 생각 없어. 길바닥에서 다 죽어가는 놈 살려줬더니 내 딸을 혼자 수술하게 해? 싸가지 없는 놈. 그 새끼랑 다시 잘해보니 뭐니. 너도 그런 말 마라. 알았어? 안 해. 나도 그럴 생각 하나도 없어. 혼자 살 거야. 우리 딸 키우면서. 그래, 잘 생각했어. 혼자 살면 뭐 어때? 너 능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우, 됐어. 집어치워. 뭐 의사 큰 며느리? 내 딸 달라고 아부 떨 땐 언제고. 몸 추스르고 가서 싹 다 엎어버려. 엄마랑 아빠가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다 물어줄 테니까 아주 밥상을 들어서 엎고 취업해. 알았어? 아이는 우리가 맡아주면 되니까 이혼하고 그때 내려와. 응, 고마워 엄마. 그리고 아빠. 울지 말고 몸 회복될 때까지 쉬어. 아무 생각 없이 푹.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고 해도 수술은 수술인데 모시고 여기로 쫓아내? 어우, 나쁜 것들. 아주 썩을 놈들. 온전히 제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의 위로와 도움으로 전 그야말로 푹 쉬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이를 맡아주면서 그간 못 잤던 잠도 몰아잡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죠. 덕분인지 3일 만에 수술 후에 남아있던 붓기가 싹 빠지면서 이전처럼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바로 올려보내지 않으시려고 했죠. 피부과에서 피부 시술도 받고 옷까지 싹 다 사서 입히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히 일주일 만에 달라진 모습으로 시댁으로 향했고요.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같이 식사 중이었는지 어정쩡하게 둘만 제가 있는 거실로 빠르게 나왔죠. 남편은 얼굴이 환해져서 제 몸을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여보, 지금 뭐야? 수술했어? 우와, 진짜 이전 모습 나온다 나와. 아, 이제야 내 마누라 같네. 작은 애 너 지방 흡입했니? 돈 많이 들디? 그래도 진작에 할 걸 그랬네. 지금 우리 식사 중인데 여기 좀 있다가 나중에 인사할래? 아님 지금? 지금 들어와 큰애 볼래?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기가 차서 웃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쿠싱 증후군이라고. 지방 흡입도 아니고 아팠다가 나은 것뿐이라고요. 어쨌든 다 나았으니 이제 정신병도 고치러 왔어요, 저. 얘가 목소리 안 낮춰? 큰며느리가 의사란 말 못 들었어? 쿠싱? 그게 뭔데 자꾸 말을 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입 딱 닫아. 왜요? 언젠 어머님이 정신병 고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어머, 얘가 정말 미쳤니? 어디서 언성을 높여? 너 너희 집에서 이러라고 가르쳤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내가 너무 오냐오냐 했던 게 문제야? 됐고요.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래야 제 정신병이 나을 것 같아서요. 저 오늘 그 말하려고 여기 왔고요. 그러니까 큰며느리고 약혼녀고 저랑은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때 소란스러움 때문인지 아주버님과 약혼녀라는 분이 밖으로 나왔죠. 무슨 일이냐고 하는 물음에 시어머니는 제가 이상해졌다고 정신병이 생긴 거라는 말을 했고 남편은 반쯤 넋이 나가서 제게 이혼은 안 된다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들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주버님의 약혼녀 얼굴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맞죠? 어머, 혹시 맞아요? 김도영님? 몰라보게 달라져서 긴가민가 했어요. 아주버님의 약혼녀라는 분은 일전에 제 상담을 맡아주고 제게 병원 검사를 권유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선생님은 순간 반가운지 활짝 웃었다가 이내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저 역시 선생님이 왜 혼란스러워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간 저를 괴롭히고 막말하고 힘들게 만든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였죠. 정신과 의사가 무당이랑 다를 게 없다. 돈 장사하는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시어머니가 해왔다는 것도요. 시어머니 역시 달라진 분위기를 바로 느끼고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했든 믿을 거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요. 제 허언증 있어. 허언증이 뭔지 알죠? 막 별거 아닌데 부풀려서 말하고 거짓말하는 거. 그게 다 관심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정신병이 좀 있어서 막내 아들도 바람 피운다 의심하고 그랬었어요. 오죽하면 막 정신과를 드나들고 여기저기 안 가본 곳이 없다니까요. 동네 창피하게. 그 말에 선생님은 씁쓸하게 웃으시더군요. 죄송한데요, 어머님.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상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제정신 유지하려고 오는 거고요. 정작 와야 할 사람들은 안 오고 오지 않아도 될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는 곳이 저희 병원이란 뜻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얘를 미치게 했다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무당에 가까운 제가 판단하기론 이 집이랑은 인연이 아닐 것 같네요. 그간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따로 보상은 해드리죠. 아가씨, 아니야, 오해해요. 일단 이야기 들어봐요. 우리 큰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진짜 억울해요. 이게 다 저 작은 애가 혼자서 거짓말을 한 거라니까요. 한 가족인데 쿠싱 증후군이 뭔지도 몰랐으면 어떤 집안인지 훤히 알죠. 그러니까 전 여기서 끝낼게요. 전 그 말을 듣고 이 집 며느리 될 자신이 없네요. 그럼.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아주버님은 선생님을 따라 나갔고 전 그곳에 남아 시어머니에게 온갖 욕을 다 먹어야 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집안을 망쳤다고 너 때문에 형 결혼까지 깨지게 생겼다면서 제게 보상을 운운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아주버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올라와서 제게 무슨 일인 건지 말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입도 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충 그간의 일들을 빠르게 설명했죠. 중간중간 시어머니와 남편이 반박을 했지만 아주버님의 호통에 그 후론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아주버님은 아주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내가 밖에서 열심히 돈 버는 동안 엄마는 며느리 괴롭혔던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아픈 사람한테 밥도 안 줬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재수 씨가 우리 집에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잊었어? 나 사업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야. 우리 집 은인. 엄마가 예쁘다고 끼고 들던 사람한테 어쩜 그래? 도대체가 양심이란 게 없는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 억울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얘가 몰래 먹었다니까? 미치겠네. 엄마, 쿠싱 증후군이라잖아. 수술까지 했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데 왜 같은 말을 계속해? 언젠 딸하고 싶다며. 근데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야? 몰랐잖아. 알았으면 그러겠어? 자기 식구가 아파서 수술을 했다는데 엄마도 몰랐고 재경이도 저 새끼도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이런 집구석에 누가 시집을 오고 싶어해? 그리고 재경이 너 첫사랑? 너 미쳤냐? 사업 그렇게 말아먹고 식당 하나 차려줬더니 장사도 제대로 하네? 동창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첫사랑 운운하면서 와이프 천대나 하고? 이 미친놈아,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천대 무슨 천대야. 그건 오바지. 그냥 자극만 준 거야, 자극. 내가 순간순간 뜨끔했던 거 한두 번 아니야. 엄마랑 너랑 재수 씨한테 하는 걸 볼 때마다 놀란 적 많다고. 집에 잘 안 들어오는 나도 느꼈는데 없을 땐 오죽했겠어? 됐다.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난 저 사람 선택할 거니까 재수 씨가 이혼한다니 이제 두 사람이서 어디 한번 우리 도움 없이 잘 살아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형. 형 없으면 우린 어쩌라고.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야 해? 내가 네 지갑이야? 노후 자금이야? 어릴 땐 사고 치는 거 수습하고 이젠 너 사업 자금까지 계속 마련해줘야 해? 50대에도 그럴까? 아님 70살? 뭐 언제까지 내가 이 집의 기둥이 돼야 하는데? 이제 다 필요 없어.
난 재수 씨한테만 빚 갚을 거야. 이 집 기둥 못 해먹겠으니 알아서들 하셔. 결국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은 짐까지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은 두 사람은 제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집안의 유일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저였으니까 말이죠. 물론 저는 받아주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무릎까지 꿇더군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미쳤었어. 근데 진짜 첫사랑이랑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당신이 자극받아서 다시 예뻐졌으면 했던 거야. 물론 지금 당신은 진짜 훨씬 너무 예뻐. 그 첫사랑이라는 애는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당신이 더 어리기도 하고 걘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따지고 보면 진짜 별로야. 가서 거울이나 봐. 지금 누가 누구 외모를 평가를 해? 당신은 뭐 안 늙은 줄 알아? 알았으니까 화풀이 해. 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 근데 나 버리지 마. 엄마도 얼른 사과해. 이 사람 화난 거 엄마 때문이 파랄이야. 시어머니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제게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 너도 근데 말 제대로 안 한 건 사실 아니니? 가서 오해를 좀 풀어서 그 의사랑도 친하면 그냥 대충 넘겨주면 안 될까?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앞으로 너한테 더 잘할게. 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아니요, 모르겠네요. 혹시나 어머님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꼭 병원 가보세요. 그게 진짜 정신병이라 들었거든요.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 드나들게 하지 마시고요. 비록 저희 부모님 당부처럼 다 업고 때리진 못했지만 나름 멋지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혼 소송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저는 현재까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결국 아주버님은 선생님과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절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손해를 봐도 늘 메꿔주던 사람이 없으니 남편의 가게는 당연히 망해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식당에 취업을 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시어머니도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했죠. 그 소식을 알려준 게 바로 선생님이고요. 제가 이혼을 했으니 형님으로 모시진 않지만 인연이 닿아서 이젠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죠. 아주버님이랑도 연락하고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주 튼튼해졌다는 게 중요하죠. 이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버티는 것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건 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돌보고 더 나아지기 위한 용기였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때론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